자, 이번 시간에는 64페이지에 있는 29번 문제 볼게요. 29번.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어요. 자, 1번. 무권대리 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 자, 무권대리에서 이 무권대리 행위는 무효잖아요. 이게 무효인 행위예요. 유동적 무효지만 이것을 추인할 때는요, 이 무권대리 행위 전부를 추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는데, 이렇게 추인할 때는 전부를 추인하는 것이지, 여기에 일부만 추인하겠다. 이거 안 돼요. 조건을 붙여서 추인하겠다. 이것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즉 동의하지 않는 한 일부 추인, 조건을 붙인 추인, 변경해서 추인한다. 이런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이 맞죠.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야죠. 옳다. 2번. 무권대리행위 추인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추인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소급에서 유효가 돼요. 추인권의 행사 효과는 소급 유효가 확정돼 버립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확정돼요. 3번. 무권대리행위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했는데,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무권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어요. 또 상대방과 거래한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게 다 가능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물론. 자, 이때 만약에 상대방이 했을 때는 상대방 알게 했고, 무권대리인이 했을 때는 상대방이 알 수 없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추인한 이 의사표시를 가지고는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상태일 때는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어요. 소급에서 유효가 됐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상대방이 안 후에는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추인했다는 사실에 의하여 소급에서 유효가 됐다는 사실을, 이것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안 후에는.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안 때에는 소급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틀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2번. 무권대리인의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여기 틀렸죠. 4번. 무권대리인의 계약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어순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서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여기 4번은요. 상대방의 철회권인데요. 이 철회권의 요건이 뭐예요?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상대방이 선의여야 되고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겠죠. 이렇게. 상대방은 선의여야 하고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만 철회권 행사가 가능해요. 이렇게. 자, 이게 대전제 요건입니다. 상대방 선의일 것, 추인 전까지일 것. 따라서 4번은 틀렸죠. 5번.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5번에요. 이것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죠.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에요. 자, 이때 이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권대리인 스스로가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 책임의 내용은 뭐냐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계약 이행할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이 책임을 상대방이 선택해서 이 중에 한 개를 선택합니다. 이걸 선택은 상대방이 합니다. 이것을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고 계약 이행 청구하면 이행을 하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요. 자, 이게 뭐냐? 이게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내용, 손해배상, 계약 이행. 따라서 손해배상의 범위는요, 이행 받았더라면 누릴 수 있었던 이익만큼의 손해예요. 그래서 보통 이행이익의 배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손해배상 범위는, 그죠? 그 중에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선택채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상대방의 선택채권.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둬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30번. 갑의 친구 을은 아무런 권한 없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갑 소유 주택을 병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랬네요. 그러면 결국은 갑의 주택을 대리권도 받지 않고 그 친구 을이라는 친구가 그냥 이렇게 제3자한테 이렇게 임대해놨다는 것이죠. 자, 이때 자기는 대리권도 받지 않았는데 대리인을 칭했죠. 이게 뭐예요? 무권 대리인이겠죠. 그럼 이 임대차 계약은 무권 대리 행위죠. 자, 일대 1번. 병이 상대방이죠. 선의인 경우에 하나여 갑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을 갖습니다. 이때 이 최고권 행사는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불문한 상대방이다. 그렇죠?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근데 철회권은요, 상대방이 선의의 상대방에 한합니다. 자, 따라서 1번은 틀렸죠. 2번. 병의 최고에 대하여 갑이 산당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계약은 추인한 것으로 본죠. 그런가요? 추인 거절로 보죠. 그렇죠. 요게 최고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병이 갑한테 최고했을 때 이렇게 최고권 행사했을 때 저기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갑이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래놨죠.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뭐예요? 임대차 계약 효력이 안 생긴다. 이런 이야기죠. 거절로 보니까 무효로 확정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최고의 효과입니다. 거절한 것으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3번. 임대차는 무효이지만 갑이 이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추인하면 소급적 유효가 되죠. 요게 자, 본인한테는요.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추인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죠. 이렇게 거절권 행사하면 무효로 확정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3번도 그때부터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4번. 갑이 을로부터 임대차의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일지라도 명시적으로 을 또는 병에게 추인하지 않는 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 갑이요. 갑이 추인권 행사의 모습은요. 이것은 의사표시가 명시적 의사표시든 묵시적 의사표시든 다 인정됩니다. 그러면 예컨대 여기에
여기에 있는 병이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을 이렇게 제공하니까 갑이 이를 아무 말 없이 수령했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이 임대차 계약을 인정할게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바로 뭐라 하냐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추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급적으로 유효한 행위로 확정되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수령 행위가요. 따라서 틀렸죠. 그 다음 5번. 갑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에 한하여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게 옳은 말이네요. 자, 이게 추인을 거절해버리면, 그렇죠? 갑이 추인을 거절해버리면 그때는 뭐가 돼요? 이 임대차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갑은 병은 갑한테 추인하실랍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바로 어떻게 해요? 그래요. 무권 대리인 을한테요. 이때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손해배상 책임이나 청구권 아니면 또는 임대차 계약을 네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해라. 이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통 이때는 저기에 있는 갑이 못 빌려준다 그러면 결국은 빌릴 수가 없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권 이걸 행사하겠죠. 이 둘 중에 하나 병이 선택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택 채권을 갖습니다. 이렇게 병이 선택합니다. 이 둘 중에.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이때 이 무권대리인 을은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의 내용이 자기의 잘잘못 따지지 않고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32번 한번 볼까요?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까지 해 주었다. 그 후에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했네요. 자, 우리 무권대리 제도에서는요, 주로 사례 문제로 이렇게 많이 출제됩니다. 우리 지금 최근 경향을 보면 무권대리 제도에 그냥 무권대리 제도 자체 이론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사례 문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현상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파악할 줄 아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 32번에 보시면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등기를 다 넘겨줬다 그랬죠. 그 후에 바로 그 을이란 무권 대리인이 갑을 단독 상속했답니다. 자, 이런 되겠죠. 갑의 소유 부동산을 대리권도 받지 않고 을이 그냥 무권 대리죠. 근데 이 소유권을 을이 병한테 매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 등기를 여기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무권 대리인의 행위로서 매도 처분하고 소유권을 이렇게 넘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한다면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유권은 넘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등기만 병에 가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갑이 사망했답니다.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갑으로부터 상속이 일어나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무권 대리인이 단독 상속이 일어나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갑의 사망으로 모든 재산이, 모든 권리, 의무, 지위가 전부 을한테 상속이 발생해버리죠. 이렇게. 전부. 그러면 이 소유권도, 자, 여기에 소유권 없으니까 여기에 소유권 있겠죠. 여전히 갑이. 이 소유권도 그러면 사실은 상속인 을이 소유권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물론요,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로부터 요 갑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은 어떤 지위에 있었냐 하면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죠. 추인권도 가지고 있고 추인 거절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라는 이 권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상속이 되겠죠. 이렇게. 상속이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여기에 있는 무권 대리인 을이라는 사람이 이 소유권을 팔기 싫어서 병한테
나 거절한다. 요 상속받은 이 거절권을 이것을 행사했어요. 여기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있는 매매 계약 행위하고 추인 못하겠다라는 요 행위하고가 모순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신의 측에 반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모순행위니까. 이거는 곧 금반은 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 법원은 거절권 행사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의뢰인요, 소유권을 병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추인권 행사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렇죠? 을이 자기가 취득한 소유권을 병한테 넘겨준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무방해요. 이 매매계약을 추인하겠다. 이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틀린 거 보죠. 1번 갑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갑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뭐예요? 무권대령이니까 원칙적으로 무효이지요. 무효였습니다. 무효이다. 무권대리니까요. 2번 병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병명의의 소유권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가능하죠? 유효입니다. 왜? 그래서 병이 소유권 취득한 자 거절 못한다 했잖아요. 거절 못한다 했어요. 거절 못하니까 뭐예요? 병이 소유권 취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한다. 3번 을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 거절권 행사 못한다는 거죠. 을이 소유권 을한테 병한테 넘겨줘야 되고, 그러면 병이 실질적으로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권은 병이 취득해야 되고 실체관계 유효하니까, 따라서 을은 야 등기 말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4번 을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그 부동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을은 소유권 병한테 넘겨주는 정당한 소유권 이전의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고, 따라서 병과 을 사이에는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만약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을은 정에 대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랬죠.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에 이 병이 자기가 소유권 등기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정한테 다시 팔았다는 거예요. 처분해서 소유권 등기를 이렇게 넘겨줬다라고 하면, 이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 갑이 사망한 후부터 단조 상속했다라고 하면 역시 뭐예요? 소유권 가져왔는 것이니까 이 무권대령이 매매를 거절할 수 없어요. 이걸 무효로 만들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인정해서 얘가 소유권 취득하게 되죠. 얘 소유권 취득하게 됩니다. 취득해버렸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병의 등기로 믿고 거래한 정도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다. 이 말이죠.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단독 상속의 문제예요. 그죠? 여기에 상속이 일어났을 때 문제 이렇게.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받은 경우, 그것도 단독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 무권 대리 행위는 뭐라고?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추인한 행위와 같이 이것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해서 병의 소유권 취급을 인정한다 이거죠. 이렇게 적용한다. 32번 문제,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 하나만 더 보죠. 34번 문제. 무권대리에 관한 내용으로서요. 무권대리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했죠. 자, 무권대리인은 상대방한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 여기는 권리가 발생해요. 어떤 권리가 발생하냐? 상대방은 이행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아니면 손해배상을 손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죠. 이렇게 상대방이 두 중 하나 선택하면 돼요. 자, 이렇게 선택권이 상대방한테 발생합니다. 이행 청구, 손해배상 청구. 그럼 이때요, 이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으로 발생한다 했어요. 이렇게 무과실 책임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서 청구를 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이때 이러한 권리와 이러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무권 대리는 반드시 행위 능력자여야 합니다. 이 무권 대리는 이러한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 반드시 행위 능력자여야만 책임을 집니다. 만약에 제한 능력자인 무권 대리면 책임을 안 진다. 면책.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뭐냐? 바로 상대방은 무권 대리행위라는 사실을 대리행위 당시에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상대방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과 거래할 당시에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물론 이 상대방은 철회권 행사하기 전이어야 되겠죠. 행사하기 전이어야 되겠죠. 행사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전제하에 이러한 권리 의무가 생긴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볼 수 없는 것은 아닌데 1번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조차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요. 옳다. 2번 이러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그러네요. 3번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지는 경우는 본인의 추인 거절이 있는 경우이다. 그렇죠. 무효가 확정됐을 때요. 이 무권 대리 행위 자체가 무효가 확정됐을 때 이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옳습니다. 4번 무과실 책임 의무로 상대방의 선의 악의는 이를 묻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요. 상대방은 반드시 선의고 무과실이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선의 무과실 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자,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무권 대리는 행위 능력자이어야만 책임진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5번이에요.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요건 두 개는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표현 대리요. 35번. 기본적으로 표현 대리는 125조, 126조, 129조 이 세 가지가 있죠. 대리권 수요의 표현 대리, 이건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죠. 임의 대리에만 적용. 126조 월권 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여기는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다 적용되죠. 임의 대리, 법정 대리에 모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임의 대리에서만 적용합니다. 여기에만 해도 되겠네요. 만. 여기에 거래 상대방은 모두 선의 무과실해야 되죠. 선의 무과실인 상대방. 선의 무과실인 상대방. 선의 무과실인 상대방이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표현은 여기에 126조의 상대방에서는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라는 것이 바로 선의 무과실로 해석한다는 것이고, 그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 시점은 무권 대리행위인 표현 대리행위 당시에 하는 거죠. 대리행위 당시. 그리고 판단, 즉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의 기준은 보통 사람,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자, 이때 이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에 관한 입증은 입증 책임. 이 입증 책임은 우리 판례가 말입니다. 상대방 스스로가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본인의 입증 책임이다. 여기도 본인의 입증 책임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도 조심해야겠습니다. 126조의 상대방에 관한 요건 입증 책임은 상대방 스스로가 부담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 판례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표현대리. 이 표현대리는 당연히요,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표현대리는 상대방 보호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 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기도 하죠. 성질은 무권대리에 해당됩니다. 표현대리는. 자, 이래놓고 35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권대리의 외관의 발생에 본인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신뢰한 제3자 보호하기는 죄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 보호. 옳습니다. 2번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정당한 대리행위처럼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기소한다. 그렇죠. 상대방만이 주장하고 상대방이 주장하게 되면 이때는 본인이 책임진다. 그죠?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본인이 책임지는 이유는 귀치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권리 외관의 법리라 그러죠. 법 이루는 거죠. 권리 외관의 법리 이렇게 합니다. 2번, 3번, 2번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정당한 대리 행위처럼 유권대리처럼 취급합니다. 3번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다. 무권대리입니다. 상대방은 무권대리를 주장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다. 가능하죠. 4번 무권대리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 관한 135조는 표현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판례입니다. 통설입니다. 4번. 135조 이거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으로서 이거 있죠? 이거요. 이게 135조 책임이에요. 상대방의 이행 청구나 손해배에 대한 청구를 무권대리한테 할 수 있다. 이게 135조에 관한 내용인데 이 규정은 표현대리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표현대리가 성립돼 버리면 상대방은 무권대리한테 물을 필요 없이 누구한테? 본인한테 직접 물어가지고 내용대로 이행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표현대리에다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135조. 자, 요거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통설. 자, 그 다음에 5번.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이다. 맞습니다. 본인은 추인 또는 추인 거절할 수 있다 했는데 5번에요. 본인에게는 추인권이 인정돼요. 이것은 인정돼요. 그런데 본인의 추인 거절권은 없습니다. 이것은 인정되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요. 표현대리 요건을 갖추었으니까 표현대리 책임져라고 해버리면 본인은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통해서 나는 책임 안 져, 무효야 이렇게 주장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표현대리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는 추인권을 인정해요. 그것은 상대방의 주장, 표현대리 책임져 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추인 거절권은 표현대리가 우선합니다. 상대방 보호하는 제도니까. 따라서 본인의 추인권은 인정되되 거절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조심을 해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36번 이 내용이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요 내용은 요건이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볼까요? 무권대리 행위지만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기속되는 경우는 했네요. 뭐예요?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것은 표현대리 성립하는 경우죠. 자, 1번 본인이 무권대리인 계약을 추인 거절해버리면 본인이 추인 거절권 행사해버리면 무효가 확정되기 때문에 법 효과가 발생할 수가 없죠.
2번 무권대리 상대방의 착오에 대한 본인이 침묵을 지켰다. 그러면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죠. 상대방이 최고했을 때 본인이 아무 말하지 않고 발하지 않으면, 추인의 의사표시를 발하지 않으면 그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했습니다. 거절을 본다 해서 무효가 되죠. 3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이거는 알아둡시다. 37번에 3번에요. 요게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요. 이때 이 대리행위인 무권대리는 절대적, 확정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확정적 무효예요. 확정되어 있는 무효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본인의 추인이라는 제도가 여기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확정되어 있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의 추인권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 추인을 통해서 유예로 바꿀 수 있는 유동적 무효일 때만 본인의 추인권 행사해요. 그런데 이미 확정되어 있는 무효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로 했을 때요. 그러면 그 단독행위인 무권대리는 무효가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 그러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는 달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는 상대방이 있다는 면에서 계약과 같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예컨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요. 이것을 무권대리 했다. 이런 경우에 이 무권대리는요, 마치 계약의 무권대리와 상대방이다면서 같아요. 그래서 이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을, 이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우리 민법 규정이요. 민법 규정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준용해요.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여기다 준용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4번.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월권 표현대리. 이것은 126조예요.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월권 대리 내용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죠. 따라서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때는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성립할 수 없으니까 본인한테 그 대리행위 내용대로 책임을 절하할 수가 없죠. 5번. 대리권을 소멸한 후에 무권 대리행위가 소멸한 대리권 범위까지 넘은 경우, 이거는 5번요.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되는데 그 소멸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했다면 129조지만 그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했다라고 하면 126조 표현대리를 이렇게 적용해요. 이걸 우리는 두 개는 경합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경합 문제가 발생하고, 이때 경합됐을 때 우리 법 해석은 판례가 어떻게 해석하냐? 바로 126조 월권 대리행위로 이걸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가. 그러면 126조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정당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은 권한을 넘는 그 행위까지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이걸로 해결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것은 5번은 판례 이론을 좀 숙지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129조와 126조의 경합이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와 월권 대리행위가 믹서, 합쳐져 있다. 이럴 때는 126조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표현대리에 관한 내용들이 쭉 되는데요. 자, 39번 문제 한번 보실래요? 39번.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강행법규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표현대리 제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이면 불법, 위법 행위잖아요. 위법 행위에는 표현대리 제도가 적용될 수 없다. 대리제도가.
그 다음에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무권대리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가 아니라 여전히 무권대리입니다. 다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이 특별히 예외적으로 그러한 일정한 요건 아래서만 대리행위 효과를 인정할 뿐이다. 3번 소송에서 표현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계약 체결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뿐 표현대리 주장을 명백히 하지 아니했다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고 유권대리 주장할 때는 표현대리가 포함되지 않겠죠. 따라서 우리 법원은 표현대리 판단할 필요가 없죠. 왜? 본인이 즉 상대방이 유권대리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3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4번 민법 129조에 의한 표현대리.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입니다. 그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경우 126조가 경합된다 해가지고 126조로 해결한다 했죠. 이것도 판례로 옳습니다. 5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행위가 기본 대리권과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죠. 옳습니다. 자, 40번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5조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이 요건 잘 봐두시면 되는데, 자 5번에 보시면 125조는 법정 대리에도 적용된다가 아니라 125조는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이기 때문에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니까 대리권 수요 표시 이게 바로 임의 대리에만 존재하기 때문에요. 임의 대리에만 적용한다라는 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임의 대리에만 적용한다. 125조. 자, 나머지는 뭐 그대로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2번 제126조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봅시다. 1번 기본 대리권은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26조는요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야 되니까 대리인에게. 따라서 기본 대리권 존재해야 하고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이 없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본 대리권은 존재할 것. 2번 대리권을 초과한 표현 대리 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의 성격을 갖는 대리권 행사도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2번 틀렸네요. 3번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때 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할 때 정당한 이유가 바로 선의무과실이에요. 월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상대방. 그래서 선의무과실을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정당한 이유가 제일 중요하죠. 이게 선의이고 무과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판단 시기는 법률 행위 당시, 즉 표현 대리 행위 당시, 그리고 보통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미는 선의 무과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을 입증은 누가 해야 되죠? 여기까지 알아두셔요. 입증 책임은 우리 판례가 누가? 상대방 스스로 이렇게 했죠. 이렇게요. 정당한 이유. 4번 정당한 이유의 입증 책임에 관하여 다수설은 본인이 부담한다. 자, 이게 판례를 했죠. 학설은요? 학설은 모두 본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자꾸 내는 거죠. 판례는 학설과 달리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자꾸 시험은 이걸 낸다는 거죠. 이렇게. 5번 126조는 법정 대리에도 적용된다. 그죠? 그 다음에 43번. 토지 소유자 갑은 아들 을에게 수권한 토지 매각의 대리권을 철회하였으나 이게 뭐예요? 갑은 을한테 자기 자예요. 그렇죠? 자,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대요. 수권 행위했대요. 근데 행위했다가 뭐였어요? 이것을 다시 철회했죠. 그럼 수권 행위를 하게 되면 대리권이 발생하는 거고, 그렇죠? 이미 대리권이 생기는 거고,
철을 내버리면 그 이미 대리권이 소멸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철회한 후에, 소멸한 후에 이 말이죠. 후에. 자, 을은 그 후 임의로 병을 복대로 선임하였고 이랬죠. 을이요, 병을 대리권 행사하는 게 아니고요, 복위 명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을은요, 대리권 소멸한 후에 을이 선임했으니까 사실은 이게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상태에서 복위 명의했죠. 그러면 이 복대리인이 된 이 병이요, 이 사람은 역시 이 대리권 없는 상태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대리권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복대리인은 뭐예요? 무권대리인이에요. 병은 상대방 정과 갑소유 토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드디어 이제 병이란 사람이 상대방 정이란 사람하고 이렇게 적에 있는 갑의 소유 토지를 매매 계약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대리행위랬겠죠. 대리행위로. 얘가 대리행위했다. 자, 이런 경우에 뭐예요? 과연 이 갑과 정 사이에 대리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판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대리에도 뭐가 적용된다? 여기에도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을이라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을이 직접 정과 대리권 소멸 후에 이렇게 거래행했다면 이 상대방이 저기에 있는 을에게 아직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믿는데 과실이 없다라고 하는 선이 무과실하게 되면 여기에는 을이라는 사람, 정이라는 사람은 갑한테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이게 성립할 수가 있죠. 그럼 만약 이게 복대에 있는 선이 뭐죠? 역시 이게 대리권 없는 상태인데 마치 대리권 있는 같은 이러한 외관을 얘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하는 상대방이 그러한 병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아직 존속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그런 사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대리권을 소멸한 뒤에 지금 복대리인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뭔데 과실이 없는 상태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129조의 표현대리가 여기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판례 태도이다.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따라서요, 옳은 것은 4번에요. 정이 을의 대리권 소멸하였음을 알지 못함으로써 병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는데 과실이 없다면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정이 선이 무과실하면 이 말이죠. 선이 무과실. 여기에 이 대리권이 소멸하여서 이게 소멸했다는 사실을, 여기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면 이거네요. 그렇다면 뭐예요? 바로 갑에 대해서요, 이 대리행위 내용대로, 매매 계약 내용대로 책임을 절하라고 출궁할 수 있는 129조가 발생한다.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표현대리 책임을 본인은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했어요. 대리제도를 쭉 살펴봤고요. 특히 무권대리나 표현대리는요, 무권대리나 표현대리 제도는요, 여기에는 사례 문제를 잘 봐두십시오. 사례 문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특히 협의회 무권대리 경우는 대부분 최근 경향이 뭐라 했어요? 사례 문제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겠죠.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법령의 모요와 취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